부산 시내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군요. 마루장 안에 집들도 참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은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부산에는 대단한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저 밑으로 보이는 부산진 매축지 대부분도 그의 것이었죠. 그가 바로 일본인 하자마 후사타로였습니다. 이쯤 되면 일제강점기 부산 최고의 땅 부자였겠죠. 자, 하자마 후사타로.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중구에 자리한 영주산. 지금은 산이까지 빼곡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100여 년 전엔 수목이 우거지고 폭포수가 흐르는 경치 좋은 산이었습니다. 여름에 조서부터 이리 능선을 올라가면 저 8구 능선까지 올라가죠. 예, 저기 구덕산까지. 그런데 말이죠, 이 산은 영주산이라는 이름 대신 박간산으로 더 유명합니다. 박간은 하자마의 한자식 이름이죠. 일본 사람 박하이라는 사람이 부산 와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 이 산을 집어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하이 산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분통도 처지고, 에이 그 산이 뭐 바깥 놈이 산 돼버렸는데 뭐 바깥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자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마산의 무학산입니다. 향토 사학자인 허정도 씨는 2년 전 도시 탐방 답사에 나섰다가 우연히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이 허정도 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간 소유지. 지금 좀 굉장히 좀 신비한데 그때 2년 전에 발견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그때도 뭐 이거 좀 약간 희미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윤곽이 드러나네요. 박간 소유지. 이렇게. 100여 년은 좋게 지났을 비석. 희미하게나마 박간 소유지라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산을 소유할 정도로 큰 재력을 가졌던 하자마.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개항 이후 부산으로 건너온 수많은 일본인들. 그 틈에 20살의 하자마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틀을 잡은 곳은 지금의 광복동 일대인 일본인 전관 거류지였습니다. 초창기 일본인들은 쌀, 콩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자마도 마찬가지였죠. 1900년대에 들어서자 하자마는 부동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역업 1세기던 당시로서는 부동산은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1900년을 전후해가지고 하자마가 이제 눈을 뜨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인 거류지 내나 아니면 그 직접적으로 거류지 밖은 그 투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지금 초량 쪽이나 아니면 그 영도 쪽에 땅 투기를 본격적으로 1900년을 전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자마가 부동산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영도입니다. 당시 영도는 대부분이 국유지였습니다.
하자마는 이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합니다. 조림 사업을 하겠다고 조선 정부를 구슬린 겁니다.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국유지를 빌린 하자마. 형식적으로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그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땅을 소지를 하려고 빌리려고 그러니까 빌려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있는 개인의 이름으로 빌려지지 않으니까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림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에 쏘아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어뒀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를 심어준 외양으로 심어준 그 땅 안이 몽텅 다 하자마 땅이 되고 그 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영도에다가 그들의 조차지를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석탄 창고를 만들려고 그럴 때 그 땅이 방패막이 됩니다. 결국 동상동 일대에 135만 평을 손에 넣은 하자마. 영도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하자마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있었으니 마산의 가포였습니다. 당시 마산포 개항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자마를 은밀히 부릅니다. 무슨 일이 모니까? 곧 있으면 마산포가 개항한다 모니다. 근데 러시아 놈들이 금방지게 거기 해군 기지를 만든다 모니다.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저탄장과 해군병원을 짓는다는 표지석을 세웠다는데 아무래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러시아가 조선 땅을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도 위험해질 수 있으모니다. 수고 좀 하셔야 되겠으모니다. 이 하자마 자신 있습니다. 우선 마산포 근처에 있는 월릉동 땅 2만 평부터 사드리겠습니다. 뒷일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땅 매수에 신경 써주시오. 하이!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당시 주한일본공사 기록을 보면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하자마의 활약상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이것은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마산포 땅을 먼저 사들인 하자마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본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 덕에 훈장까지 받은 하자마. 포상으로 얻은 것은 마산포 매립권이었습니다. 원정. 네. 당시 마산포 일대는 경남 상권의 중심지로서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번화가였죠. 데가 요겁니다 여기. 예, 신마산이 형성되고 마산포는 이랬습니다. 요 놈을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리하여 생겨난 남성농 매립지. 하자마는 이곳 금싸라기 땅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앞에 합방 이후에 박간이 매립을 했습니다. 모두 11,500평 매립했는데 8,000평은 대지로 3,500평은 도로로 썼거든요. 이 땅이 해방될 때까지 박간 가문의 소유로 있으면서 임대를 한 땅입니다. 마산 최고 요지의 땅을 일본인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매립을 해서 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자마는 토지뿐 아니라 가옥에도 눈을 돌려 부동산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방법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흉작이 들어서
저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염치 없지만 저 급전증. 이 하자마도 마음이 찢어지문이다. 당연히 도와야지요. 감사합니다. 하늘 없이. 네, 이때만 해도 하자마의 덫에 걸린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제 날짜에 돈을 안 갚았으문이다. 며칠만 기다려 주이소. 꼭 갚겠습니다.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 이제. 그러자. 그거는 우리 집 문서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집 아들이 아직 어느 샷도 안 됐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그럼 몸이라도 팔든가. 뭐라고? 이 쪽팔이 새끼가 남의 나라 와서 조선인들 등골 빼먹고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지만 천벌을 받을 기다. 돈을 갚아야지. 돈을 안 궁여지책으로 하자마의 돈을 빌려야 했던 조선인들, 결국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당한 조선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전당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날짜 어기면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인의 방식은 그다지 날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일본인들 자기들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인들은 돈을 빌려서 배상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잘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재력을 갖다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전당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법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끝에 하자마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부산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는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본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각종 이권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산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되죠. 동시에 정계 유착을 통해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곳이 둔치도입니다. 1910년 동양측식 주식회사는 갈대밭이었던 이곳을 개간해서 헐값으로 하자마에게 팔아넘깁니다. 하자마는 100만여 평의 땅을 모조리 사들이죠. 동양측식 주식회사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 권력을 등에 업고 일본인 그 지주들이 그 조선인들의 농토를 뺏거나 아니면 노전을 개간해서 그 농토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중에 큰 위치를 또 하자마가 차지했던 것이고, 그 둔치도의 사례를 볼 때 하자마 역시도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이렇게 농토를 그 점탈해간 식민자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자마의 땅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라도까지 손길을 뻗습니다. 말년에 그가 소유한 땅은 약 1,300만 평, 영도의 4배가 되는 규모인데 짐작이나 가십니까?
막대한 부를 쌓은 하자마는 동네에다 별장을 짓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동네에 별장을 짓는 일은 당시 일본인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입니다. 조선인들은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반면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하자마의 호사스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평생 부에 집착했던 하자마. 그는 죽었지만 그의 별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일본식 목조 건물.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이죠. 별장 곳곳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금정산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과 자연석을 이용한 돌다리, 정원에서 자연을 감상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군요.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별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자마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목욕탕입니다. 자연석을 깎아 욕조로 만들고 온천수를 끌어와 목욕물로 썼습니다. 일본 천황의 가족이 머물 만큼 유명했죠. 과연 호사스러움의 정점을 찍는군요. 엄청나게 큰 한 발 이상의 한 발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자연석을 갖다 아무나 파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욕조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만큼 엉덩이 올 만큼 이렇게 깊는데 이런 깊이의 욕조를 새기려고 하면 먼저 엄청난 돈을 줘야만 새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일본 안에서 이런 욕조를 가진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욕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자마의 호사스러움은 식민지 조선인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자마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진영 농장. 당시 김해 진영과 창원 대산면 동면에 걸친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진영 농장은 그 크기가 약 3,000정보 정도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으로 우리 부산에서 영도 크기 한 2배 정도, 영도의 한 2배 정도의 크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자기는 약 2,000호 정도가 있었고요. 1년에 생산되는 벼의 그 쌀의 양이 약 3만 석 정도, 평균 그 정도가 됐다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해도 소작인들에게 돌아가는 건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농민 수탈이 더욱 심해졌죠. 소작인의 생존권을 쥐고 있던 하자마. 그는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김차보이 박복녀가 소작하는 땅이 조정지 임원이다. 근데 와예 이제부터 정조지로 변경하겠소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정지에서 정조지로 바꾸면 흉작 일대도 비싼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농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소작료를 5알에서 7알로 올리겠소문이다. 7알요? 쎄 빠지게 이래가 소작료로 7알을 갖다 바치면 우리는 3알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 입에 붙입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이소. 3알이모 충분하모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지주가 7알이나 받아 처먹는 데가 조선천지 어디 있는겨? 그라모
김차봉이 네가 지주하던가. 가자. 저 봐라 저거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이가. 이래 당하고만 있을 깁니까? 참다 못한 농민들 결국 들고 일어나는데 200여 명의 소작인들이 하자마 본점으로 향합니다. 하자마에게 핍박당한 조선인들이 울분을 터뜨린 거죠. 그 하자마 본점 앞에서의 시위가 그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결국에는 그 시위 농민들에게 어떤 타협적으로 시민농민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비료대금을 그 일방적으로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농민운동가들을 구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만적인 그 행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 줄기차게 계속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뛰어난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하자마. 그 성공의 배경에는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의 고혈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식민지 자본가의 이면에는 조선인을 눈물짓게 한 악독한 식민자의 모습이 있습니다.